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사랑 수다방입니다. 오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온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979년 한 양장점 미싱사였던 그녀가 선택한 운명적인 결정.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게 평생 이모라고만 불려야 했던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녀의 숨겨진 모성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대문 시장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양장점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저에게 세상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날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은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애처로운 척 동정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친척집 눈치를 보며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시던 김 할머니를 만났고 그분의 도움으로 미싱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재단도 엉망이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배워 어엿한 미싱사가 되었고 동대문의 한 양장점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79년 27살이 된 저는 이제 제법 실력 있는 미싱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양장점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주문하는 부잣집 사모님들부터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서민들까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제 가슴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녀가 함께 와서 옷을 고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희미한 기억 속에 따뜻한 손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혼자 사는 단칸방은 아무리 연탄을 때워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양장점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언젠가는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배고프지 않게 눈치 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양장점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때로는 늦게까지 일하는 저에게 따뜻한 차도 건네주시기도 하고 명절이면 떡과 과일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장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서지연 여사님을 뵈었습니다.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어머님을 위한 한복 수선이 첫 만남의 계기였습니다. 보통의 귀한 분들은 수선을 맡기실 때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시곤 했지만 서지연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시면서도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을 때의 그 세심한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노처녀가 바느질 솜씨가 제법이구나. 시어머님께서 제 솜씨를 칭찬하실 때마다 서지연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서지연 여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저택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 거주할 곳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비록 고되긴 해도 이만큼 자유롭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지연 여사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들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진정성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장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곳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압도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 여사님께서는 첫날부터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정 씨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 말씀은 나중에 와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세탁물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시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다른 하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저택에서 일해온 그들은 저를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제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뒤에서는 저택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눈에 띄려고 안달이 났네. 라는 험담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시간도 잊은 채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하인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께서는 그런 저를 더욱 신뢰해 주셨습니다.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속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저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정성이 시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후로는 저를 각별히 아끼시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서지연 여사님의 남편이신 강민우 회장님은 거의 뵙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바쁘시다는 이유로 집에는 늦게 들어오시고 일찍 나가셨습니다. 가끔 뵐 때면 위엄 있고 근엄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과 제가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될 줄은요. 1980년의 겨울, 저는 점점 더 이 저택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볼 때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서지연 여사님의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은 여느님이신 박영주 여사는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총애를 받는 서지연 여사를 보며 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왔을 땐 아무도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하며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을 서지연 여사님에게 투영한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 같은 외부인을 더욱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제가 막 닦아놓은 마룻바닥에 차를 쏟으시기도 했고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모는 식모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 말씀들이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서지연 여사님은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981년 여름, 큰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날따라 서지연 여사님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님을 부축해 병원으로 모셨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집안에서 제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영주 여사도 그 후로는 노골적인 방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음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셨죠. 제가 회장님을 유혹하려 한다느니, 서지연 여사님의 자리를 노린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982년 초 서지연 여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여사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정 씨, 당신은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해 보였어요. 그날 밤 서지연 여사님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당당하고 우아하시던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충성스럽게 여사님을 보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을 다니시는 발걸음을 묵묵히 따랐고 때로는 밤새 훌쩍이시는 소리에 맞춰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님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애 하나 없이 어찌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게야. 라는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사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수군거림들,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그 속에서 애써 미소를 지으시는 서지연 여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회장님도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셔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서재에서 들려오는 언성 높은 대화, 그리고 그 후 여사님의 붉어진 눈가를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1982년 겨울, 서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만큼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집안의 큰 어른이신 대종손 할아버님께서 직접 저택을 방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나오지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던 날카로운 목소리, 여사님의 흐느낌, 그리고 회장님의 무거운 한숨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대종손 할아버님의 목소리는 서재 밖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택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재혼설, 첩을 드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특히 박영주 여사는 그런 소문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을 회장님의 후처감으로 추천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자식이 필요하다는 영목하에 온갖 추악한 음모들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여사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시어머님은 손자 문제로 날마다 속을 끓이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서지연 여사님을 찾으셨고 그때마다 내가 살아생전에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즈음 회장님도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늘 위험 있고 단단해 보이시던 분이 어느새 한없이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가문의 압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2년이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가문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1년 안에 후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장님의 자리를 박영주 여사의 남편인 작은 아드님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통첩이 떨어진 날 처음으로 서지연 여사님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우아하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처절하게 무너지셨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물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절규에 저는 그저 문 앞에서 눈물만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영주 여사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서지연 여사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부림인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지.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박영주 여사의 편에 서 있던 다른 며느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오랜 인내와 우아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박영주 여사는 한동안 저택의 발길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서지연 여사님께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집 올 때의 이야기부터 아이를 가지려 애쓰던 날들, 그리고 지금의 고통까지 마치 오랜 자매에게 말하듯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정 씨, 당신에게 큰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직하고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대리모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 여사님의 진지한 눈빛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아이를 제가 대신 낳아주면 그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우시겠다고, 저에게는 평생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단 사람은 하게 됩니다. 하정 씨가 아니면은 여사님의 말씀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가 이런 제안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지연 여사님의 절박한 상황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라는 시어머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사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아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여사님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며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아이를 낳은 후 외국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사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정 씨, 당신은 쓸 때도 기준 부탁을 할 수 있는 당신
그 말씀에 담긴 진심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즈음 박영주 여사의 음모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회장님의 후처로 들이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이미 가문의 어른들에게도 은근히 제안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여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여사님은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동안 늘 우아하고 침착하기만 하셨던 분이 그렇게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임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회장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특히 박영주 여사의 계략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마침내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운명의 큰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983년 가을 모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철저한 비밀 유지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들은 저희 미래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영원히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문이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친 후 서지연 여사님께서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 포옹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애틋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회장님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피하는 회장님의 시선,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듯 굳어있는 서지연 여사님의 표정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 모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저를 위해 조용한 별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넓은 정원 너머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곳을 오가는 발걸음은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서지연 씨, 요즘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영주 여사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영주 여사는 직접 저를 불러냈습니다. 하정 씨, 이상하네요. 왜 요즘 그렇게 피곤해 보이죠? 별채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11월 말 드디어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서지연 여사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도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정 씨, 이제부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주세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을 숨기는 것부터가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일상적인 표정을 지어야 했고, 주방 일을 할 때면 음식 냄새에 숨이 막히는 것을 꼭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회장님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지 않을까 조심했습니다. 1983년의 마지막 날, 저는 별채의 작은 방에서 홀로 해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꽃놀이를 보며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뱃속 아이의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1984년의 봄은 유난히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지연 여사님의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제가 시골 친척집에 다녀온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여사님의 방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마치 연극을 하듯 임신한 척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구역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옷차림도 조심스럽게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런 여사님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요. 방 안에서의 생활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틈만 나면 저와 함께 계셨고, 저희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면 밤늦게라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손수 구해 오셨고,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플 때면 직접 마사지도 해주셨습니다. 하정 씨,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다 해줄 테니. 여사님의 그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사님은 저희 모든 필요를 살피셨고, 심지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박영주 여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여사님의 드레스룸 안쪽 비밀 공간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박영주 여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거의 2시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뱃속에 아이가 심하게 발길질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서지연 여사님도 함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아기가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사님의 눈빛은 진정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더욱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될까봐 여사님은 항상 병원 갈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밤에는 제 옆에서 주무시면서도 저희 작은 신음소리에도 눈을 뜨시곤 했습니다. 1984년 8월에 어느 무더운 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한밤중이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진통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준서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아보았을 때 여사님과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이제 곧 서로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여사님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사님은 마치 산모인 것처럼 행동하시면서도 밤늦게는 직접 저를 돌보시고 아이의 수유도 도와주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정 씨, 당신은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비록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985년 초 준서가 태어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서지연 여사님께서 또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정씨, 미안해. 한 번만 더 부탁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여사님과 저는 이미 친자매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준서를 키우면서 여사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사님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때보다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준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을 수없이 억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자주 준서를 안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준서가 이모 보고 싶어 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를 제게 안겨주실 때면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 무렵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영주 여사가 준서의 이목구비가 저와 닮았다며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서하정 씨랑 눈매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침착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오히려 박영주 여사의 말을 받아들이시며 그러게요. 우리 하정이가 외가 쪽이랑 닮았나 봐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다른 하인들 앞에서 제 고향이 준서의 외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흘리셨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번에는 태동이 더욱 활발했습니다. 여사님은 이번에는 분명 딸일 거예요. 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밤마다 저희는 아이의 이름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산은 첫째 때보다 수월했습니다. 1985년 9월에 어느 새벽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고 계셨고 아무도 모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서아로 정해졌습니다. 하정씨, 이번에는 우리 둘 다 딸을 얻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여사님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는 준서도 제법 걸음마를 할 줄 알게 되어 가끔 방으로 아장아장 걸어와 저를 찾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여사님, 우리 준서가 동생 생겼다고 좋아하나 봐요. 라며 너그럽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서아는 준서와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크고 선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특히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모습이 여사님과 꼭 닮았습니다. 저는 그런 서아를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저를 닮지 않아 의심을 살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 아이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큰 아픔이었습니다. 특히 준서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 이모라고 부를 때면 그것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지연 여사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정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록 세상에는 알릴 수 없는 비밀이지만 적어도 이 방 안에서만큼은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1986년 봄, 서아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미 제가 살 집도 알아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떠날 날짜를 이틀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짐도 거의 다 싸놓은 상태였고 이제 인사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준서가 열이 나서 보채고 있었고 서아도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떠나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모, 준서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울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아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어른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서한은 더욱 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기지도 않던 아이가 그날은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아두려 했습니다. 준서의 통통한 볼, 서아의 보조개, 그 모든 것을 제 기억 속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서지연 여사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저씨,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단아하고 의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한 여인으로서 서 계셨습니다. 닫지 말아요. 부귀와 함께 살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정씨 어신이 들을 키울 수 없어요. 하정씨는 이미 부위 가족이에요. 아이들 입으로 같이 자라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의 그 말씀은 제 모든 결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주 여사님이 계속 의심하실 텐데요. 제가 걱정스레 말씀드리자 여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정 씨는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사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보니 저를 먼 친척이었었다고 소개하고 아이들의 이모로서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여사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정 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제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보여준 진심이 세장님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을. 비록 겉으로는 서로 외면하고 지냈지만 회장님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님께도 이미 양해를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하정 씨를 믿으세요. 준서와 서아를 위해서라도 하정 씨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피보다 더 깊은 유대로 맺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준서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이모, 이모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1986년의 여름, 저는 공식적으로 이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저를 친정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셨고 이모뻘 되는 친척이라 이제부터 이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영주 여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친척이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라며 음험한 소리를 내었지만 이제는 서지연 여사님께서 당당하게 맞서주셨습니다. 영주 씨, 하정 씨는 우리 어머님께서도 인정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의 말씀은 삼가주세요. 여사님의 그 한마디에 박영주 여사는 더 이상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초리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닌 가족이었지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라왔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가끔 준서가 달려와 안길 때면 너무 반가워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모, 나랑 놀아줘. 준서의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엄마라는 단어 대신
이모라는 호칭이 허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서아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서아가 아플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밤새 열에 들떠 보채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모로서 나도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그런 저희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면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게 해주셨고, 때로는 일부러 저와 아이들만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정 씨, 오늘은 아이들과 정원에서 놀아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막을 테니. 회장님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닌 친척으로서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장님께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준서가 저를 따르는 모습을 보실 때면 회장님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하정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도 다 하정이 덕분이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택의 다른 하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명령을 내리는 위치가 되었지만 저는 결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1986년의 겨울, 첫 번째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 명절 준비를 도왔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세배를 받고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낯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준서와 서아가 새해 복주머니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1990년대는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준서가 저에게 달려와 자랑스레 책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모, 나 이제 학교 다녀.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곧이어 서아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똑하고 밝은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 순수한 질문 앞에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침착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준서야, 하정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란다. 이모가 없었다면 엄마도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여사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준서는 더욱 듬직해졌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어서 반장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예민해진 준서는 가끔 저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면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달랐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저를 친근하게 대했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이모, 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 그렇게 시작되는 대화는 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995년 준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에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즈음 박영주 여사가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하정 씨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눈매가. 그때도 서지연 여사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영주 씨,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그 말씀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서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몰래 간식을 준비해 그의 책상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중에 공부하다 잠든 준서를 발견하면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서아 역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바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1999년 세기말이 다가오던 그때 준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아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혼자 있을 때면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특히 준서가 대학 원서를 쓰는 것을 도와주면서 부모님 직업란에 다른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볼 때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지연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하정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2000년 겨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시험장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야 했습니다. 대신 우리 준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서 준서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가문의 기대에 걸맞은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준서의 입학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서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늘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가끔 늦은 밤 공부하다 지친 서아를 발견하면 저는 몰래 서아의 책상에 따뜻한 우유를 두고 오곤 했습니다. 2001년 드디어 서아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서지연 여사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회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두 아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준서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회사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서아는 의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저는 그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응원했습니다. 2003년 준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삭발한 모습으로 훈련소로 떠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준서의 휴가날 저는 아이의 좋아하는 음식을 몰래 준비했습니다. 군대에서 못 먹던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럭무럭 자란 아들의 모습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서아는 의대 생활이 바빠도 틈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오늘은 처음으로 실제 수술을 참관했어요. 이모, 오늘은 처음으로 실제 수술을 참관했어요. 그렇게 전공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2005년 준서가 제대하고 복학할 때쯤 서아는 본격적인 임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의 진짜 어머니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2010년 준서가 대학원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능력은 금세 빛을 발했습니다. 회장님은 준서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서지연 여사님은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준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2012년 봄, 준서는 좋은 집안의 따님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먼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신랑이 되어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손바닥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서아는 2013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된 그 아이는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모,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서아를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대하는 서아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2015년 준서가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이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회장님은 처음으로 제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하정 씨,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만큼 행복할 수 있었소.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아도 2016년에 강남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된 그 아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천사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준서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 따스함이 준서가 태어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서아의 결혼식은 2018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뒷자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아가 저를 찾아와 안겼을 때 저는 그 포옹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이 되자 준서는 회장 자리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기업인이 된 준서의 모습에서 회장님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자상한 모습은 꼭 회장님을 닮았습니다. 서아의 병원은 더욱 번창했고 9년에는 분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모,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이모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영주 여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가끔씩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지켜준 서지연 여사님이 계셨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저는 여전히 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곤 했습니다. 첫돌 사진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이제는 성공한 사회인이 된 그들의 모습까지. 비록 제가 그들의 진짜 어머니임을 말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아는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준서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안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봄, 서아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첫 손주였던 준서의 아이에 이어 이제 둘째 손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서아는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런 시기일수록 아픈 아이들이 더 필요로 하잖아요. 라며 말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서지연 여사님과 똑 닮아 보였습니다. 준서의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등하교길에 가끔 마주치면
이모 할머니. 하고 반갑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준서가 어렸을 때 이모. 하고 부르던 그 순간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사님은 이제 저를 더 이상 먼 친척이나 가정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정 씨,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2022년 겨울, 서아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서아는 제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서하라고 지었습니다. 서지연 여사님의 서자와 제 이름의 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거의 은퇴하신 상태였지만 가끔 준서에게 조언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의 흐름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하정 씨, 수고가 많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영주 여사의 남편이신 작은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박영주 여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정 씨, 내가 너무 미안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갈등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여사님. 그 순간 박영주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아의 아이 서아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준서의 아이는 학예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할머니임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2024년 초 서지연 여사님께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사님을 모시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정 씨, 우리가 참 긴 시간을 함께 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사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치 친자매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서와 서아가 이룬 가정을 보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존재는 영원히 비밀로 남겠지만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그림자가 되어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수다방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네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정 씨의 깊은 모성애에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올겨울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